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미화 세무사입니다. 오늘 자본거래 컨설팅을 시작할 텐데요. 세무사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세무법인 도연에서 강남지사를 맡고 있고요. 최근에는 세무사님들과 협업체를 만들어서 컨설팅을 함께 할 수 있는 생태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컨설팅들이 있었는데요. 이 세법 개정에 따라서 컨설팅이 실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세법 개정에 따른 컨설팅의 실행은 그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자본거래 컨설팅 실무 대표적으로 5가지 정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법 개정에 따른 컨설팅 실행입니다. 2010년에 그야말로 금융회사에서는 컨설팅 시장의 첫 물꼬를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전액 법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90세 만기로 가입을 하고 정년이 있는 임원은 100% 비용 처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컨설팅 회사에서는 정년이 있는 임원들도 100% 비용 처리를 해서 부인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이 되면 개인기업 법인 전환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성실신고 대상이라는 새로운 법이 개정되면서 성실신고 대상 개인 사업자가 규정되고, 실질적으로 2018년에 성실신고 대상 개인이 법인 전환을 하면 3년간 성실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성실신고 전에 법인 전환을 하기 위한 컨설팅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때 쟁점은 영업권 등의 혜택입니다. 세무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80% 필요 경비를 공제하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하면서 영업권 그리고 특허권 같은 것들을 평가해서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011년을 지나면서 2012년, 여기 보시면 2011년 4월 우리 상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됩니다. 그래서 자기주식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다 보니 당시에는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에 대한 세율이 10%로 단일 세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급금 정리를 많이 하였습니다. 저도 이때 한 45억 정도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서 자기주식 취득을 했는데요. 실제로 취득할 때 기장하시는 세무사님과 많이 부딪혔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10% 단일 세율이 양도지만 특정 주주인 대표이사에게 했을 때는 의제 배당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45억을 했고 이때 주주는 1인이었습니다. 대표님. 관할 세무서도 기억이 나요. 의정부 세무서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의제 배당으로. 결국 과세를 했고 조세 심판 가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들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단순 매매면 10% 단일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받을 때 서울청에서 이제 이의 신청을 했을 테니까요. 그때 조사관님이 뭐라 하셨냐면 3년이 안 됐는데 먼저 나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빨리 나왔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뒤에 가서 나오지만 자기 주식을 이때 취득하신 게 있다면 반드시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처분 기간이 없어졌지만 그때만 해도 일반적으로 3년 이내에 처분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 2018년 세율이 개정돼서 원래 세율은 16년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적용이 19년부터 됐고 지금은 이렇게 3억까지는 20% 그리고 3억 초과는 25%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식은 분류과세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컨설팅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차등배당 컨설팅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할 때도 기장하시는 세무사님께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이때는 법령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로 소득세를 내면 증여세는 내지 않는다라는 그 규정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법이 보완됐죠. 증여세와 비교해서 증여세가 크면 증여세를 내겠다, 과세하겠다 이렇게 했었고 2021년 이후부터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2020년까지는 차등 배당이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14년 가서 직무발명 보상금이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당시에 비과세입니다. 물론 직무발명 보상금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게 나온 배경은 뭐냐 하면 삼성을 다니던 어떤 분이 회사를 그만두고 실질적으로 나왔는데 자기가 발명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거기서 아마 3억인가 4억 이 정도를 보상해줘라 이렇게 나왔고 요거에 대한 과세는 없다라고 나와서 이때부터 실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무발명 보상금은 특이하게 대표이사, 우리 중소기업은 거의 대부분이 대표이사가 발명을 해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보상금을 받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됐어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됐기 때문에 이때 직무발명 보상금을 통해서 대표이사에게 비과세로 내보내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컨설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에 다시 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직무발명 보상금을 3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해주고 그걸 넘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계속 되다 보니까 이때도 대표이사, 임원 모두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9년에 너무 적다라는 말로 500만 원까지 상향이 됐어요. 요때쯤에 어떤 법이 생기려고 했냐면 이렇게 연구인력 개발 또는 연구인력 개발로 발생한 특허권을 임대하거나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중소기업으로 넣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특허권을 대여하는 법인은 중소기업 특별세에 감면이 돼요. 그리고 2023년 현재는 700만 원까지 과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에 변경된 게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지배주주, 최대주주, 임원 이런 분들은 비과세가 아예 안 됩니다. 비과세가 안 되고 세액 공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전에는 이렇게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를 많이 활용했어요. 근데 이걸 활용하려면 일단 정관 또는 취업 규칙 이런 데에다가 규정을 해놔야 돼요. 지금도 직원이나 또는 연구소 직원들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 규칙이나 정관에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를 규정해 놓고 직무발명 보상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때부터 계속 했던 회사 중에 하나는 대표님이 거의 발명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과세가 안 될 때는 한 3억까지도 받으셨어요.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까지 받으니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장하시는 세무사님과 같이 논의해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받고 계세요. 대신 700만 원 초과하는 거는 근로소득세로 과세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거 할 때 감정평가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매년 직무발명 보상금 감정평가는 보통 한 60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총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직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요, 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직무발명 보상금 컨설팅을 해왔어요. 그리고 2014년에는 무형자산 양도 컨설팅이란 게 또 나타났습니다. 의제 필요 경비를 적용하고 소득세 절세 이때 80% 여기 나오죠. 필요 경비 때문에 특허권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허권을 통해서 근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사실 가지급금이었어요. 가지급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해결 방법들을 찾다 보니 개인이 대부분 발명하거든요.
근데 특허권을 법인으로 낸 경우는 요걸 활용해야 돼요. 직무발명 보상금. 그리고 개인으로 냈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자유발명이어야 돼요. 자유발명. 이것 때문에 사실 세무조사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전에 신문에 보면 현장가요? 거기에서 우리가 뭐 냉장고를 뭘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출하세요. 누구든. 그럼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 근데 그거는 자유발명이에요. 그분은 전자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제가 집에 있다가 냉장고에 이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자에 내면 자유발명이기 때문에 오로지 제 거고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표이사는 우리 업하고 관련해가지고 발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 100% 내게 아니에요. 일부는 회사, 일부는 나, 또는 일부는 직원, 일부는 나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실제 세무조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제 다른 곳에 한 데를 세무조사 받았는데 첫 번째는 이 특허가 대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익을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를 먼저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특허권을 만들어서 이걸 하고 싶으신 분은 개인 사업자를 열어서 특허를 임대하거나 또는 그 특허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먼저 일으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매매하는 특허가 직무와 관련돼 있는 자유발명은 아니에요. 발명은 딱 2개거든요. 자유발명 하나, 직무발명 하나. 그래서 자유발명이 아닌 이상 100% 내게 아니니 이 중에 대표이사 기여도를 60% 또는 50%로 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에서 받은 데에서 50% 인정하고 50%는 상여로 과세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서 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거 하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은 많이 보완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툭 만들어가지고 팔진 않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다면 보상금으로 가고 어느 날 갑자기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여 이익을 받고 나서 어느 순간에 넘겨야 됩니다. 물론 넘길 때도 주총이라든지 이사회라든지 다 해야 돼요. 잘못하면 무수익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때 정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왜냐하면 2016년부터는 연봉제 전환 조건의 중간정산이 없어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임원이 지금까지는 월급제로 받다가 그러면 월급제면은 상여도 있고 추후에 퇴직금도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받다가 내가 퇴직금이 없는 연봉제 전환 조건으로 중간정산을 하면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실적 퇴직이죠. 현실적 퇴직. 현실적 퇴직으로 봐서 비용 처리를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 하면 아마 이제 세무사님들도 겪었겠지만 회사가 예전에 그 회사는 2006년 요때 전 임직원이 퇴직금을 정산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때 이 대표님은 급여가 적었고 정관 규정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 몇 천만 원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5년 퇴직금 45억이 계산됐어요. 물론 이분은 2011년 이전에도 규정이 있었고 2012년 이후에는 우리가 3배수로 정해졌죠. 이때는 배수 규정이 없고 이 상태였어요. 그래서 정관은 구비가 돼 있었고 문제는 딱 요거 하나예요. 2006년에 정산을 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정관 규정 없이 퇴직금 정산한 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컨설팅했던 이 회사가 기장세무사님도 다 만났고 외감기업이에요. 회계사님까지 다 만났어요. 근데 이때 문제는 뭐였냐면 2006년에 정산을 하고 나서 퇴출을 안 쌓은 거예요. 충당부채를. 그래서 외감이니까
회계사님도 걱정을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부채 비율 때문에 싸울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요때 2006년에 정산한 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인정이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인정이자를 5년치 2015년이었으니까요. 요때부터 소급해서 5년치 계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이 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합쳤어요. 이 사전 작업을 한 후에 실질적으로 45억 계산해서 정산을 하였습니다. 정산 이유는 가지급금이에요. 이 회사는 이제 이름만 말하면 아시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말씀 못 드리지만 이렇게 정산하고 났더니 3년인가 후에 조사가 나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서 요거를 이제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한도가 45억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때 다 사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퇴직금이 아니에요. 이때는 규정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주장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의 신청까지 다 갔지만 조사에서는 일단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조세 심판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 사건이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서 요때 연봉제 전환 조건의 중간 정산을 진짜 많이 했어요. 원인은 딱 하나예요. 가지급금입니다. 실제로 돈을 45억씩 가져갈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그리고 나니까 20년에 배수 규정이 개정됐죠. 2배수로. 그래서 지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아니면 퇴직금 컨설팅을 하시려면 19년 이전 규정이 하나 있어야 돼요. 11년 이전 규정은 지금 논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2020년 이후 규정 이렇게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9년 이전이 3배수, 20년 이후가 2배수. 근데 어떤 분들은 2019년께 없어요. 아예. 없는데 2020년 이후가 2배수니까 지금 만드셔가지고 19년 이전 3배수, 20년 이후 2배수 이렇게 만드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건 안 돼요. 안 되고 2019년 퇴직금 규정을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걸 끌어다가 19, 20년 이렇게 2개로 만드셔야 됩니다. 퇴직금은 이때는 조건이 아주 간단했죠. 그냥 연봉제 전환. 근데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컨설팅은 뭐냐 하면 15년에 연봉제 전환을 해놓고 다시 퇴직금을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할 거는 퇴직금 부활이에요. 부활. 퇴직금을 부활해야 돼요. 요거는 예규에 나와 있어요. 연봉제 이전의 조건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근속을 따져서 업무무관 가지급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부활해 놓는 규정을 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퇴직금도 실효세율이 좀 많이 높아졌죠. 한 20%대로. 이렇게 해서 2015년 퇴직금 배수 컨설팅이 끝나요. 그리고 나면 2017년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익소각. 이게 이때 시작됩니다. 이거를 만든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뭐냐 하면 어느 회사를 컨설팅 갔는데 그 회사에서 실제로 가지급이 많아요. 근데 이 회사는 건설회사입니다.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건설회사여서 자본금이 줄어들면 안 돼요. 근데 가지급을 정리하고 자본금을 줄이지 않으려다 보니까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익 소각은 우리가 보통 법인 등기부를 보면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으면 나중에 이걸 소각하면 자본금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한 겁니다. 이걸 활용해서 소각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진행하다 보니 쟁점이 뭐냐 하면 더 잘 아시지만 취득가액. 우리 소각은 취득가액에서 소각가액 요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모든 세금은 요 차액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차액을 줄여보자라는 취지로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차액을 줄이려면 우리가 지금 증여공제를 활용할 수 있으니 배우자 6억 제일 크죠. 그리고 자녀 5천, 그리고 미성년자 2천 이런 걸 활용해서 증여를 하고
증여받은 그 주식을 그대로 소각하거나 양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려다 보니 증여 후 그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려면 개별법이라는 걸 써야 돼요. 너무 세무사님들 잘 아시지만 원칙적으로는 총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주권이나 이런 걸로 구분이 되면 개별법을 씁니다. 저희가 주권을 발행했더니 과세관청에서 딱 그 얘기를 했어요. 10년 전에 딱 한 번 들어온 적이 있다. 그 이후부터는 정말 주권 많이 발행하죠. 요즘 또 광고를 보면 아직도 종이주권 쓰냐고 나와요. 종이주권 말고 실질적으로 전자주권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각을 통해서 가지급도 정리하고 또 자금 출처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과세관청에서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서 다단계 거래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식증여는 2월 과세 규정 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여 후에 바로 양도하는 건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갑니다. 과세관청은 이때 뭐라고 했냐면 이건 양도가 아니다. 소각이다. 2월 과세는 얘기하지도 마라. 근데 되게 웃기죠? 올해 법안에 보시면 양도세 2월 과세에 주식을 넣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기간이 1년입니다. 근데 이거를 저도 소명하면서 느낀 거지만 예전에는 부동산을 증여하고 바로 팔아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과세관청에서 5년 이내에 팔지 마라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분양권을 증여해서 팔았어요. 그때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했죠? 분양권을 양도세 2월 과세에 넣었어요. 근데 주식은 넣지 않고 있다가 바로 소각했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다단계 거래로 걸어버린 거예요.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차이가 뭐죠? 똑같아요. 자산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현재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지만은 대법원에 승소를 했습니다. 지난달이에요.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17년부터 이익소각 컨설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이때는 뭘 했냐 하면 왜 자기주식 컨설팅을 했냐 하면 2019년부터 세율이 변경돼요. 그리고 자기주식 컨설팅을 한 이유는 이미 우리 10%일 때 자기 주식을 취득하신 분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3년 훨씬 지났죠. 그래서 이제 처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가를 산정하다 보니 자기 주식은 잘 아시겠지만 자산이에요. 자본의 마이너스로 표시는 되지만 자산이라서 주식 가치를 평가하면 시가로 다시 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 가치를 엄청나게 올려요. 늘어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업무, 무관, 자산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은 어쨌든 처분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시가하고 대가의 차액을 줄여야죠. 그러려면 요 시가를 줄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 자기 주식의 특징, 뒤에 나와요. 자기 주식의 특징, 신주 인수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희석해서 상속증여에 대비하는 전략을 써요. 이건 우리 자본거래에 나오니까 뒤에 자세하게 하고 2019년 드디어 이제 특정법인 컨설팅이 시작됩니다. 이때 특정법인 컨설팅을 할 때 부동산 자산 이전이 제일 많았어요. 저도 이때는 한남동에 있는 건물을 넣었어요. 어떻게 넣었냐? 지배주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요렇게만 해당됐어요. 이때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며느리, 사위가 주주인 법인을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법인은 며느리가 100%인 법인에 아버지, 시아버지죠. 100억짜리 건물을 넣었어요. 그러면 법인세만 냅니다. 이때는. 이게 2019년까지예요. 그래서 2020년부터 이제 바뀌게 돼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니고 모두 다로 바뀌어요. 비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때 특정법인 자산증여 활용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배우자하고 직계 존비속만 1억 범위가 안 되면 돼요. 이때 제가
했던 사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역삼동에 있는 모 빌딩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컨설팅 회사에서 현물출자 법인 전환을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은 하겠다. 근데 거기는 임차인이 역삼동은 잘 아시겠지만 룸사롱 같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룸사롱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취득세가 5배 중과예요. 그리고 감면이 안 됩니다. 이때는 임대도 감면이 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못한다. 그랬더니 이분은 굉장히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이 알아보고 결국 저희하고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법인 전환하는 건 의미가 없고 우리가 이때 한 건 뭐냐면은 임대료. 지금도 많이 활용하지만 임대료만 자녀 법인으로 넘기자. 그러면 건물하고 임대 보증금만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토지는 그대로 갖고 계시고. 그래서 요걸 활용하려고 보니까 취득세 그냥 건물은 높지가 않잖아요. 가격이. 다 토지가 가격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도 마찬가지로 취득세는 5배 중과입니다. 5배 중과 받고 실질적으로 넘겼어요. 이때 아드님 2분, 며느님, 손자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자까지 해서 손자하고 배우자, 아드님 2분, 손자 넷, 그리고 며느리 2. 며느리 2은 높이 주고 나머지는 1억 범위까지 줘가지고 증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 2019년까지는 부동산을 법인에 넣는 거를 많이 했어요. 며느리나 사위가 주주인 법인으로. 근데 실제 해보면 우리나라 정서상 며느리 100%, 사위 100%, 사위 며느리한테 많이 주고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근데 실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2020년에 요즘도 저한테 이제 어떤 세무사님이 여쭤보셨어요. 신자본 환원이 뭡니까? 또는 신이익소각이 뭡니까? 뒤에 나와요. 자본금이 많은 건설회사 같은 데서 종류주식을 활용해서 우리 자본금을 변동 없이 소각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거는 잉여금을 줄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우리는 세무사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기준에 맞아야 되고 잉여금도 그만큼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많이 했어요. 그리고 2021년 차등배당 컨설팅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2020년까지 차등배당 됐죠. 이 말은 21년 이후부터는 세금을 다 냈다는 뜻이에요. 예, 다 냈어요. 이때는 소득세가 대부분 더 커요. 그래서 소득세만 냈지만 이 비교죠, 비교해요, 이거는. 근데 이때는 둘 다 내다 보니 그러면 차등배당을 법인으로 하자. 이때 바뀐 게 뭐냐면 2020년에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률이 바뀝니다. 이때 50% 미만이면 30%, 또 50% 이상이면 50%, 100%면 100% 이렇게 바뀌어서 그나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고 또 하나는 특정 법인 주주의 이익이 1억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보니 실제 이제 이거를 효과를 거둔 회사가 있어요. 자녀하고 다 합치니까 11명 정도 됩니다. 근데 자녀들은 다 해외에 있어요. 가업승계 못해요. 그러면 이 회장님도 그냥 회사에 있는 임원에게 대표 자리를 물려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11명의 자녀가 만든 법인에 우리 더 잘 아시겠지만 해외 법인은 10% 미만으로 해서 9% 정도 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1명으로 해서 실제로 계속해서 11억씩 차등배당 하고 있어요. 한 5년 했습니다. 그러면 한 55억은 넘어갔어요. 네.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요즘 컨설팅 하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로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 가족법인, 자녀법인 컨설팅이 이때 진짜 많이 생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입금 불산입률이 파격적으로 그냥 개정이 돼버려요. 20%만 갖고 있으면 80%까지 안 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목표가 이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상담한 데도
20% 지분 확보하시겠대요. 증자하셔서. 왜냐하면 입금불산임률 80% 때문에. 그래서 2023년에 이게 개정되다 보니 차등배당 전략, 부모 지분 확보 이런 것 때문에 다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때 우리 상증세법 45조 5 이거는 마치 열거 규정처럼 돼 있어요. 열거 규정처럼 돼 있습니다. 열거 규정. 거기에 나와 있는 호별을 제외하고는 과세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자본 거래는 과세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24년 지금 드디어 증감자를 활용합니다. 어떤 회사는 이거를 양자 전략이라고 했더라고요. 양자 전략. 예. 그래서 증자 감자를 활용해서 하게 돼요. 근데 이때도 이걸 할 수 있었지만 저도 이걸 했었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특정법인 증여이익 범위 내에서 했어요. 근데 세법 개정 안에 자본 거래가 들어와 버려요, 이제. 물론 확정이 돼야겠지만 들어오다 보니 실질적으로 올해가 아니면 못한다. 이런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컨설팅 회사에서. 그래서 불균등 유상 증자나 감자를 통해서 자녀법인의 지분율 확보 전략을 가져갑니다. 합리적인 게 한 20% 정도만 가져가면 돼요. 어제도 어떤 세무사님이 저한테 이제 이거를 좀 검토해달라 하셨어요. 근데 빌딩 가격이 얼마냐면 640억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대표이사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 법인이 있습니다. 자녀 법인도 부동산 갖고 있어요. 그럼 자녀 법인이 거기에다가 증자를 하고 한 10배는 증자를 해야 주식 가치가 확 희석돼요. 근데 감자 있죠. 만약에 거기 대표이사가 지금 640억인데 내가 한 40억에 감자를 하겠다. 의사결정 할 수 있어요. 그러면 600억 이익이 생기죠. 그 이익을 법인주주가 법인세로 내면 돼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왜 감자를 해야 되냐. 컨설팅은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왜? 왜 하냐. 이 외에 답이 조세 회피, 절세 외에 없다. 절세도 물론 권리긴 하지만 그러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정말 너무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최소한 소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면 무조건 내년에는 나온다고 봐요. 근데 저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필요한 분이 계셔서 실제로 진행합니다. 근데 막상 이걸 해보니까 부동산이 너무 많으니까 어려워요. 어떤 교수님이 이제 요청하셨는데 부동산 평가를 해보니까 한 2천억 나와요. 근데 거의 대부분 갖고 계세요. 오래전에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요거를 이거대로 하면 실제로 요거에 대한 법인세만 내면 돼요. 근데 법인세도 만만치 않아요. 그냥 2천억 따지면 20%만 해도 얼마예요? 400억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의사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응을 반드시 한다는 마음으로 이걸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본격적으로 컨설팅을 한 지가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14년. 그렇죠? 한 14년, 15년 차가 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컨설팅의 중심에 세무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본거래 컨설팅. 사실 우리가 컨설팅 하면 다 법인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개인이라 해도 결국은 법인으로 전환을 하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너무 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 막 몇천억씩 나오면은 관리 법인을 세워요. 그러다 보니 모두 다 이 법인으로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인은 뭘 갖고 있냐 하면은 자본을 갖고 있어요. 주식 또는 출자 지분. 그러니까 유한회사도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갖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컨설팅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어떤 회사나
법인을 만들고 상속증여에 대비할 거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게 가치예요, 가치. 우리 주식가치 평가는 세무사님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첫 번째는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평가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걸 써요. 이 보충적 평가 방법도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법인, 두 번째는 부동산 과다 법인, 세 번째는 80% 이상 법인. 근데 플러스 알파로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상적 주식 평가라는 건 뭐냐 하면 결국 주식 거래할 때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적정하게 환가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목적이 잘 아시겠지만 결국 세금이에요. 과세. 소득세는 부당행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상속증여세는 제대로 평가를 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 평가는 시가를 따질 때 제일 먼저 여기 시가. 시가는 뭐예요? 불특정 다수인 간에 거래되는 가격. 근데 예전에는 단 한 주라도 이걸 충족하면 시가로 봤어요. 근데 지금은 요건이 있죠. 시가가 되는 요건. 뭐냐 하면 3억 이상 그리고 1% 이상 거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한 가격이 기간 내에 들어와 있으면 시가로 봅니다. 기간 내는 뭐냐 하면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상속은, 증여는 기준일 전 6개월 후 3개월, 양도는 평가 기준일 전후 3개월입니다. 양도는 대원칙이 뭐죠? 잔금 청산일이에요. 근데 그 전에 명의 개설을 하면 명의 개서일이 양도일입니다. 그래서 그 양도일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당행 계산 부인할 때는 매매 계약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시가가 있나 없나를 산정해요. 그래서 시가가 없다. 그럼 우리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보충적 평가 방법은 요거는 이제 종류 주식인데요. 보충적 평가 방법은 잘 아시겠지만 순 자산과 순 손익을 계산해서 이거를 가중 평균 하거나 또는 순 자산으로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순 자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자산, 부동산도 있고 매출 채권도 있고 이런 자산 마이너스 부채, 그리고 거기에 잉여금이 있어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 근데 주식 가치가 우리가 지금 순 자산에 이번에도 이 순 자산의 80%라는 게 너무 과하다 해서 이거를 빼달라라는 이제 제안을 한 것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거를 한 이유는 손익가치만 낮추면 실질적으로 주식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 그래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그때 주식가치를 평가해서 넘기고 막 이런 일이 있다 보니,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우리가 미처분 잉여금을 처분하지 않으면 배당한 것으로 봐가지고 미리 과세하겠다.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들이 들고 일어났죠. 무슨 소리냐? 실현이 안 된 소득을 왜 과세하냐? 이런 것 때문이에요. 주가도 높아지고 그래서 80%까지 하한을 두다 보니 대부분 잉여금이 많은 회사들이 주가가 높아요. 물론 이제 자산의 가치도 높아지고 이런 게 있지만 지금은 부동산도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진짜 천정부지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 잉여금이 많아서 높아진 회사들은 잉여금을 빼고 평가하니까 엄청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종류 주식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배당을 받거나 이익을 나눠주기 위함보다는 자녀가 지분율을 많이 갖도록 자녀 지분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특정 법인이 저가로 증자하는데도 활용해요. 저가 증자는 2가지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조건부 비상장 주식 평가는 결국은
이거예요. 보충적 평가. 이 말은 시가와 같이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한 5만 원인데 이렇게 평가해서 5천 원이 나왔다. 그럼 이 5천 원은 시가입니다. 그래서 증여이자가 안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 규정이 기본 통칙에 있습니다. 이 기본 통칙을 보면 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건 증자예요. 신규 주식을 발행해서 증자를 하는 이 시점 이전에 발생한 잉여금은 배당받지 않겠다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익 배당에 대해서 내용이 다른 주식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있죠. 증자일 전에 잉여금의 유보액을 신입주주는 분배하지 않겠다. 그러면 분배 안 받으니까 당연히 잉여금은 포함되지 않게 평가돼요. 그러면 주가가 확 떨어집니다. 실제로 어떤 회사는 자산은 별로 없고 이익이 많아가지고 이익만 계속 쌓여 있어요. 100억이 넘게. 그래서 주식가치 평가를 했더니 쌓여있는 잉여금의 80%가 주가에 반영되니까 아무리 손익가치가 떨어져도 주식가치가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잉여금이 많은 회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활용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저희 이제 또 역삼지사에 세무사가 있거든요. 그 세무사가 실제로 증자를 했는데 과세관청에서 불균등 증자로 조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갭이 너무 많이 큰 거죠. 그래서 신입 주주에게 증자한 것은 요거다. 이 조건이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컨설팅이 그냥 생기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 아, 이건 여기에서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로 나와요. 그래서 늘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컨설팅은 언제나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나오는 게 여기 해석상 기준 법령 해석 재산 네,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익 배당에 관해서 내용이 다른 종류 주식을 배정받은 주주가 바로 신입주주예요. 그래서 이 신입주주는 기존 주주일 수도 있고 또는 신규 주주일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소명한 건은 기존 주주였어요. 기존 주주 형제였습니다. 형제 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입 주주가 이익 배당을 달리하는 조건으로 하면 반드시 종류 주식으로 해야 돼요. 그 말은 우리는 보통 일반 주식은 보통 주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조건을 달리하는 주식은 종류 주식으로 부릅니다. 근데 가끔 이거를 오해하셔가지고 그냥 우선주가 뭐죠? 의결권이 없다라고 그냥 판단해버려요. 근데 모든 주식은 의결권이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종류 주식을 의결권 없는 주식은 잘 아시겠지만 발행 주식 총수의 25%죠. 25%까지 밖에 발행을 못해요. 그래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봅니다. 나중에 신자본 환원도 나오지만 전부 모든 주식은 대전제가 의결권이 없다는 조건을 달지 않는 한은 의결권이 있어요. 그래서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 주식으로 정해서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상법도 있어요. 이 상법상 회사가 이익 배당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 주식을 발행하면 그거를 정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회사는 상법이 가장 우선해요. 그래서 상법을 항상 잘 따져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익 배당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하지만 이렇게 344조 1항을 적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종류 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등기도 보통 주식과 나머지 주식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제1종 종류 주식 또는 제2종 종류 주식 이렇게 해요. 우선주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제2종 종류 주식 이렇게 해서 씁니다. 근데 이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정관. 정관에 종류 주식 규정을 반드시 넣어 두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주식 평가 컨설팅을 합니다. 이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비상장 주식 평가는 아까처럼 보충적 평가가 있고, 요즘은 또 어떻게 하냐면 너무 잘 알죠. KOTC, BB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KOTC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장외 거래 시장. 잘 아실 거예요. 장외 거래 시장. 네. 이 컨설팅 많이 합니다. 근데 과세 완청에서 요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BB가 있는 거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협의 하에만 거래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주시하는 경향은 있어요. 요거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누가 샀는지 몰라요. 예, 그런 단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하기에는 요게 좋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요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회사는 1주당 주식 가치가 49,200원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아버지, 어머니, 자녀 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자산 가치의 90%가 미처분 잉여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가치가 절대 안 떨어져요. 49,000원에서 올라가면 올라갔지 안 떨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조건부로 주식 가치를 평가했어요. 순자산 가액에서 미처분 잉여금을 빼니까 5,512원이 나와요. 주가가 엄청 떨어졌죠. 근데 이 5,512원은 보충적 평가액입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이제 인지하셔야 돼요. 보충적 평가. 이 말은 그냥 시가예요. 부당이익 계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평가를 해서 어떻게 했냐? 자녀들만 증자를 합니다. 18,142주. 이게 각 1억씩. 자녀들은 1억씩 돈을 갖고 있어서 5,512원에 1억을 하니까 9.24%씩 늘어났어요. 근데 만약에 기존 가격으로 했다면 한 1%도 못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증여이익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불균등 증자지만 평가액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제1종 종류 주식이 돼요. 주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권이란 거를 발행해야 돼요. 주권을 발행해서 기존 주주는 보통주, 요거는 제1종 종류 주식으로 요거는 제2회 발행이 돼요. 그래서 요즘은 무조건 신규 설립하는 회사도 주권 발행을 많이 권유합니다. 그리고 정관에 보시면 주권 발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관 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권 불소지 제도를 택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주권은 회사가 갖고 있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주권을 발행하고 컨설팅을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녀 2명이 증여를 받았거나 또는 처음부터 들어왔을 거고 여기는 다시 발행가액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발행가액별로 주권을 나눕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9.24%를 갖게 돼요. 이제 두 번째인데 자기 주식 취득 컨설팅입니다. 요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익 소각도 뒤에 나와요. 그리고 신자본 환원도 나오고 또 기왕의 자기 주식 희석까지 희석 사례도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한 10분 쉬고 3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자본거래 컨설팅은 자기주식 컨설팅입니다. 자본거래에서 자기주식은 사실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법이 2011년 4월에 개정됐죠. 이 개정된 배경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브랜드의 금산분리법 때문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사실은 비상장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비상장 기업은 특정 목적 외에는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직전 결산기 대차 대조표 상의 순자산 가액에서 이게 뭐냐면 배당 가능 이익이에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거를 허용하게 된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다 보니 실제 341조의 2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 주식 취득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341조가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누구나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년 4월 이후에 이 그림 보면 너무 잘 아시죠? 실제로 A, B, C 주주가 있었는데 C 주주가 나가면서 주식을 팔려고 보니까 아무도 안 사요. 그리고 주식 가치가 높아서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C는 회사에 팔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았죠. 이 사건은 뭐냐 하면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발동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자기 주식 취득할 때 일부 주주만 하다 보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을 통해서 자기 주식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게 돼요. 그리고 법인이 갖고 있는 이 주식은 자산이고 또 자본의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때 우리가 자기 주식 취득하고 이 절차 때문에 많이 조사받았어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좀 그렇지만 어떤 세무사님이 기장 세무사님이에요. 저희가 컨설팅을 하러 갔더니 자기 주식 취득하셨대요. 근데 어떻게 하셨냐? 그냥 양도 계약서 쓰고 법인하고 이 실제입니다. 실화예요. 개인하고 이렇게 그냥 자기 주식 취득하고 신고만 하셨어요. 이 절차는 하나도 밟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처음 자기 주식 취득이 나왔을 때 세무사분들은 잘 몰라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법무 절차입니다. 그리고 상법 절차예요. 그래서 2011년, 2012년 이때부터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주총 소집에 대한 이사회. 이거 가끔 빼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되고 2주 전에 통지. 근데 우리는 이제 대부분 가족주주니까 기간 단축해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다만 자본금이 10억이 넘으면 기간 단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2주 전에 통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통지 방법은 많아요. 우편으로 하셔도 되고 이메일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총액을 정해요. 얼마 하겠다. 근데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는 딱 맞췄어요. 세무사님들이. 네,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5억 하겠다 그러면 딱 5억에 맞춰요. 근데 이게 점점 진화돼서 지금은 한 8억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5억으로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좋고 이사회가 없으면 생략. 이사회가 있으면 임시주총에서는 총액만 정하고 이사회에서 다 정해야 돼요. 1주당 얼마로 할 거고 그 금액의 근거. 왜냐하면 금액의 근거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조사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은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또 하나 뭘 쓰냐면요. 목적을 써요. 우리가 항상 왜 이걸 하는지. 이걸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주주에게 이익도 주지만 나중에 이 주식을 어떻게 처분하겠다라는 걸 써요. 가장 큰 게 상여도 있고요.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톡 그랜트라고 하죠. 이때 이제 이 말을 진짜 많이 썼어요. 스톡 그랜트는 뭐냐 하면 원칙적으로는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한테 스카웃 할 때 이 주식을 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또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주식 내용들 이게 다 정관에 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요즘 많이 하죠.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으려면 직원들한테 복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직원들의 복지를 쓰겠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요. 근데 이걸 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세완청에서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관에 이런 규정이 있냐.
그리고 자기 주식하면 제일 먼저 이거 가져갑니다. 정관. 그래서 정관에 자기 주식 규정을 넣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상법으로 하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되지만 요거 들고 가서 너네 왜 규정 없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주주에게 통지를 해요. 어떤 통지를 하냐면 우리 회사의 미처분 잉여금은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얼마 있고 자기 주식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중에 얼마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하고 당신은 이만큼 청구할 수 있으니 청구하려면 해라. 이것도 진화가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청구하시오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주주별로 이렇게 줘요. 예를 들어 5억인데 10% 나. 그럼 너는 5천만 원어치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줘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양도 신청 기간을 줘요. 20일에서 60일. 이거는 상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계약은 언제가 되냐면 신청 기간 종료일이 계약일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종료일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우리 양도세 신고는 잘 아시겠지만 반기 2개월 내에 신고해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부속서류를 작성해요. 그러면 법인이 주주가 돼서 주주 명부에 올라가요.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온 대로 이거는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정확한 상법상 절차를 지키는 거는 기본입니다. 근데 의외로 처음 시작했을 때는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취득한 자기 주식을 보니까 성격이 두 개예요. 상법상 또는 기업회계상. 상법상으로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어요. 의결권이 없다 보니 우리가 의결권 있는 주식만 가지고 비율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당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주식을 제외하고 배당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신주 인수권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주식은 신주 인수권이 없다 보니 증자를 할 때 자기 주식 자체를 포함하지 않아요. 포함하지 않고 나머지 주주들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회계상은 자본 조정 항목이에요. 예전에는 자본 조정 항목이다 보니까 우리 저 맨 밑에 순자산의 마이너스 항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자본을 줄이죠. 그러다 보니 이거를 자산으로 올려놓기도 했어요. 외감이 아니면 그냥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 이건 언제 썼냐 하면 가지급이 없애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지급은 자산이죠. 자산. 허수긴 하지만 대여금이기 때문에 자산이에요. 이 자산을 이걸로 대체를 한 거예요. 실제 이렇게 한 사례 많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무제표 보면 여기에 유가증권 같은 게 있어요. 뭐 매도가능증권 이렇게 써놔요. 이게 자사주일 가능성이 꽤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한번 할 때 그분은 기장하시는 분이 회계사였거든요. 그래서 회계사는 당연히 이걸 원하겠죠. 근데 대표님이 이걸 원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산에 있거나 순자산에 마이너스니까 결국 대변의 마이너스는 차변에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으로 올려놓기도 한다라는 거로 이제. 근데 외감이 되면은 이제 떨어져 나가요. 그러다 보니 자기 주식 취득 컨설팅 사례는 실질적으로 기왕의 주식 우리가 10%일 때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많이 넣습니다. 근데 넣더라도 자사주를 반드시 희석해서 넣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너무 높아져요. 제가 이제 한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20%, 80%, 제가 이걸 한 이유를 아시겠죠? 요게 자사주예요. 네. 대표님이 자사주 10%일 때, 양도세 10%일 때 80%를 가지고 가지급 정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거를 처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 자사주 가치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20%만 갖고 있는 주주가 증자를 해서 예를 들면 자본금이 1억이면
1억 더 증자하면 이 자사주 가치가 희석이 됩니다. 거의 2분의 1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희석해가지고 넘기자.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 희석한 자사주는 어디에 넘기냐면 거기는 이걸 활용하고 있는 회사예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넘겨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특수관계자입니다. 예전에 가업승계 증여 특례할 때 지금은 40% 이상이면 되지만 예전에는 50% 이상이었잖아요. 이때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갖고 있는 주식도 특수관계로 합쳐서 이 50% 이상 되면 가업승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도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이렇게 가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소각해요. 실제로 소각합니다.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주식 소각 대금이니까 실제로는 수익이죠. 수익이 생기면 요거를 뭐 더 잘 아시지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돌려서 마무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건 뭐냐면 실제로 이 회장님은 30억 정도의 가지급이 있었어요. 근데 가업승계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요걸 없애야 돼요. 요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주식 취득. 가장 좋죠. 그래서 평가가 40만 3,169원. 이렇게 평가돼요. 이 평가는 뭐냐 하면 시가는 없어요. 그냥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와 자녀. 주가가 높다 보니까 자녀는 미미한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자와 자녀가 이렇게 자기 주식 취득을 합니다. 여기는 균등하게 했어요. 균등하게 시가로. 이렇게 하니까 24.83%라는 주식을 갖게 돼요. 자사주가. 그리고 대표이사는 30억만큼 13,847주가 40만 3천원이면 거의 7,449주 중에 거의 7,000주가 여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30억이 조금 넘을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내고 가지급 털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주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과정은 생략할게요. 이렇게 변해서 어떻게 했냐. 가지급 30억 상환하고 나니까 실제 주식가치가 40만 3,169원에서 이제 더 올라갑니다. 내년 되면. 왜냐하면 지금 자사주를 다시 평가하거든요. 자사주는 자산에 플러스하게 돼 있어요. 주식 가치만큼. 그래서 액면으로 2억을 증자합니다. 그러면 10,000원에 2억이면은 자본금이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주식가치 평가를 해보니 자사주는 원래 처음에 24.83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14.9로 떨어져요. 왜냐하면 여기는 증자 권한이 없어요. 어떤 분은 이거를 왜 자사주가 증자 안 하면 부당행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여쭤보시는 분이 계세요.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증자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 자체가 없어요. 예, 이건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없어요. 그러면 요 두 주주만 균등하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2억 원 액면 증자하면 증자 후 주식가치 평가는 너무나 잘 아시죠? 최초의 주식가치 플러스 증자 가액 나누기 증자 전 주식수 플러스 증자 후 주식수 하니까 27만 8천원으로 주식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업승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주식 취득해서 가지급 없앤 건 참 좋았는데 자기 주식이 다시 업무무관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니까 여기 보시면 7,449주 자기 주식을 주가를 27만 8천원 희석해서 양도하다 보니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은 30억인데 양도가액은 20억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9억 1,600에 손실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효과는 여기는 100% 지분을 가진 자녀 법인이 있었어요, 원래. 그래서 이 자녀 법인이 이 지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결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해의 주식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분은 자녀 법인이 지분을 일단 확보하고 주식 가치가 떨어져서 가업 승계를
완성했어요. 주식 가치가 27만 8천 원이니까 이렇게 보면 이분이 2만 6천 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30억까지 하고 나머지만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이유는 지금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보통 과세관청에서 3년 지나면 이제 처분하라고 조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희석해서 정리하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요겁니다. 요거는 뭐 지금 핫이슈죠. 핫이슈예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대법원 판례까지 나오니까 어떤 분은 아, 지금 그러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 나는 더 못하겠다 이런 분도 계세요. 여기 보시면 자기 주식 취득 근거는 이겁니다. 상법 341조. 우리가 너무 많이 본 거라서 상법 341조에 의해서 자기 주식 취득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취득할 수 있는 주식 종류 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 주식 취득의 가장 중요한 거는 좀 빨리 할게요. 자본 충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식 취득은 보통 소각은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 취득은 보통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본 충실 책임에 근거해서 자기 주식 취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소각, 이 소각은 여기 나온 대로 정관에 반드시 정해야 되고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 이사회로 진행합니다. 너무 잘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또 하나 근거. 등기할 때 여기 보시면 자기 주식 취득 등기하면 계약서 가지고 등기하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주식 변동사항 명세서 할 때는 기말 주식수는 기초지식수에서 이익 소각한 거 빼요. 그렇지만 액면과 자본금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간주취득세. 자기 주식 이익 소각하고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근데 간주취득세는 언제 나오냐면 취득할 때 나와요. 취득. 그냥 다른 사람이 소각해서 내 지분이 올라갔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중에 취득을 하게 되면 기준이 언제냐면은 소각 전으로 가야 돼요. 소각 전 지분율 기준으로 간주취득세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할 사항이에요. 실제 여기는 자산이 50억, 가지급 10억 있었어요. 그리고 부채, 자본, 미처분 잉여금. 그래서 이분은 가지급을 정리해야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정리하는 이유는 은행 때문에도 정리해야 되고 또 가업 승계 때문에도 정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인정이자 때문에도 정리해야 하고 인정이자를 실제로 현금 내진 않잖아요. 그리고 상여처분도 잘 안 해요. 그냥 가지급에 보태요. 그러니까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봤더니 주주가 대표님, 배우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한테 하나도 안 줬어요, 주식을. 그리고 배당을 매년 1억씩 하면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눈치채셨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컨설팅을 하게 돼요. 주식을 시가로 지응여해서 대표자한테 그거를 회사에 팔고 잉여금을 줄여서 가지급을 정리하자. 이렇게 돼요. 이게 현금 입금했다가 회사에 갚을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막 10억씩 현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동일인의 채권 채무를 상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배우자가 대표자한테 10억 증여합니다. 그래서 세금 내요. 6,790만 원이면은 아주 좋죠. 그리고 나서 채권 채무 상계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미 주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취득가액은 액면이에요. 액면 취득을 하다 보니 취득가액을 개별법으로 적용하고 싶어요. 그리고 증여받은 주식을 특정해서 소각하고 싶어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요거밖에 없더라고요. 주권 발행. 그래서 주권을 발행합니다. 종이 주권.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어떤 분은
증여해놓고 주권 발행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항상 증여하기 전에 발행하셔야 돼요, 주권을. 그리고 이 주권의 효력은 사실 인지세는 의미가 없어요. 인지세는 나중에 내도 돼요. 제가 처음 주권 발행했을 때는 주권 발행해놓고 인지세를 국세청에 혼합했어요. 그랬더니 담당 조사관님이 국세청에 인지세 혼합하는 거는 자기도 처음 봤대요. 그래서 한 3번은 받아줬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4번째인가 하니까 그분이 혼합은 안 될 것 같다고 다음부터는 우체국에 내래요. 그래서 인지세 혼합은 그냥 우체국에 하고 있어요. 근데 국세청에다가 우리가 먼저 신고하고 인지세를 선납하고 승인받아서 주권 발행하는 게 하나, 또 하나는 주권 발행하고 인지세 혼합하는 게 2개예요. 그러다 보니 인지세를 깜빡이고 안 내면 나중에 내면 됩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내면 돼요. 그래서 인지세를 내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권을 발행하다 보니까 개별법 적용이 됐고 특정 주식을 소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또 이걸 봐야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대부분 작성을 안 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가지급이라는 게 실제 돈을 가져가서 생기기도 하지만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 귀속 불명으로 그냥 대표이사 가지급이 돼버리니까 그때마다 금전 소비대차 쓰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컨설팅을 한다면 최소한 이게 있어야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현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민법 규정에 의해서 동일 채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지급에 대한 채권은 이제 채무는 현금이에요, 현금. 돈 나간 거니까. 그리고 이 주식에 대한 나의 채권도 현금이에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를 주식 대신에 돈을 가지급하고 상계한다. 그러면 이 주식 대신이면은 이 주식은 현물입니다, 현물. 원칙적으로 민법상 동일한 물건이 아니면 상계 처리가 안 돼요. 대물 변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물 변제는 별도의 어떤 절차를 또 거쳐야 돼요. 그래서 항상 현금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더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해석 다툼으로 조세 심판을 거쳐서 1심 판결. 여기 보시면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요. 주식을 줄지 현금을 줄지는 자유다 이거죠. 이게 과세된 이유는 뭐냐 하면 배우자가 대표님한테 증여했어요. 뭐를 증여했냐면 주식. 대표님이 회사에 양도했어요. 뭐를 했냐면 주식. 그리고 가지급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과세완청은 배우자가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고 돈이 생기죠. 그 돈을 대표님한테 증여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정말 희한한 거죠. 네. 나는 주식을 줬는데 왜 현금을 줬다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지. 그래서 이 1심에서 이게 나와요. 증여재산 또 하나 조세심판예에 보면은 결정문에 그게 있어요. 6억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았다는 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라고 봤어요. 굉장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요. 한도 내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쭉쭉쭉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국세청이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요번에 2024년 주식 이동에 대한 책자 나왔잖아요. 그 안에도 어떤 분이 내가 해외 주식을 샀는데 가격이 올라가서 팔려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요걸 활용해서 해라.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과세관청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주식 양도하고 그 대금을 증여하는 게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거꾸로 하는 거는 비정상이다. 이렇게 해서 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맞는 거죠. 가지급 채무 변제한 건 똑같고 순서만 바꾼 건데 그게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분은 또
사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한 달 안에 했다는 거, 짧은 기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는 사실 다단계 거래라는 게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다단계 거래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한 게 한 달 정도 됐으니 너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경로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이게 법원이니까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단정할 수는 없고 또 근거가 없다. 이게 비정상적이라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납세자가 승소합니다. 그리고 대법에 가죠. 대법에 가니까 전국적으로 9월 12일 날 심리불속행 기각. 이 말은 고법 판결을 인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겼어요. 근데 이 사건이 이때 나오니까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죠. 증여해서 소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니 많이 하자.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판결은 그 사건과 동일할 때만 사실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경제적 연관성. 모든 컨설팅 행위를 할 때 항상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지금은 대법도 안 가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세 번째인가요? 신자본 환원, 신이익 소각. 보통 신자본 환원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이 자본은 뭐냐면 우리 자본금. 자본금의 일부를 이익으로 소각하는 게 신이익 소각이에요. 어떤 분은 그 말씀 하세요. 이게 감자하고 뭐가 다르냐? 감자하고 또는 소각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여쭤봐요. 이 말은 뭐냐면 감자는 내 자본금만큼 감자하는 거예요. 근데 감자하면 어떻게 돼요? 자본금이 줄어요. 근데 자본금을 줄이면 안 되는 회사는 감자를 못하니까 소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각이 그냥 보통주 갖고 있는 거를 자기 주식으로 취득해서 소각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됩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실제로 컨설팅이라는 거를 하다 보니 컨설팅은 사실 복잡할수록 실제 복잡할수록 비용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 신이익 소각을 할 때 우리가 종류 주식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류 주식을 활용하는 게 과세관청 입장에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소각하려면 자기 주식 취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을 안 거치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활용합니다. 자기 주식은 왠지 소각이니까 지금 막 다투고 이러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생길까봐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 신이익 소각이라고 하면서 컨설팅 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은 거예요. 이거는 어떤 세무사님 말씀대로 보통 주식으로 자기 주식에서 소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감자해도 됩니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자본 환원하고 증여 소각을 비교해 보면 자본 환원은 증여라는 과정을 안 거쳐요. 그리고 균등하게 소각합니다. 가격은 액면가 소각이 제일 많고 또는 고가 소각을 많이 해요. 차액에 대해서 의제 배당이 생기잖아요. 근데 원금이 있다 보니까 그냥 배당 받는 것보다 세금이 적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활용해요. 그리고 자금의 귀속은 지금 현재 주주에게 가요. 근데 우리가 했던 증여 소각은 증여라는 과정을 일단 거쳐야 되고 균등 소각이 아닌 불균등 소각이고 시가로 소각하고 증여받은 주주에게 돈이 가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제 배당이 발생하도록 균등 고가 소각을 많이 활용해요. 주로 가지급금을 처리해야 하는데 자본금이 많은 건설업이 많이 사용해요. 실제로.
건설업 같은 경우는 몇 개 면허 갖고 있으면 뭐 5억에서 10억은 금방 나와요. 그러다 보니 10억이면 10억 안에서는 미처분 잉여금이 30억 있고 10억 있다. 그럼 이 10억 안에서는 8억 정도라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미처분 잉여금도 줄이고 22억으로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건설업에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대신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자본금을 먼저 환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컨설팅 했을 때 어떤 기장세무사님이 그럼 나중에 법인을 청산할 때 우리가 청산소득세 계산할 때 자본금 빼주잖아요. 그 자본금은 지금 남아있는 주식 수만큼만 빼야 됩니다. 그래서 신이익소각보다는 신자본환원이란 말을 써요. 내 자본환원을 먼저 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근거는 이거예요. 상법 345조.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종류 주식으로 한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순서예요. 첫 번째는 소각할 주식을 먼저 정하고 상환 우선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결권은 있어요. 그리고 상환 우선주를 상환해요. 균등하게 전환해서 균등하게 상환하고 이익으로 소각합니다. 그리고 대가는 보통 액면가로 하거나 액면가 2배 수준으로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 잉여금을 처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배당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액면가보다 좀 높게 해도 우리 15.4% 범위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2천만 원 받는 것보다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종류 주식으로 등기를 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상환 가액이에요. 보통은 액면 금액으로 하거나 또는 정해요. 액면이 10,000원이다. 그러면 20,000원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활용해서 실제 특정법인 증여이익에 자금 출처를 확보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정하냐면 시가로 정해요. 그래서 실제 상환 우선주를 상환 종류 주식을 해가지고 시가로 받아서 세금을 냈어요. 이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부동산을 자녀 법인에 넣고 여기서 법인세 내고 증여세 나오죠, 당연히. 지금 특정 법인의 부동산을 넣는 가장 큰 이유는 증여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인세하고 증여세를 나눠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내니까 요때 자금 출처는 요거를 활용해서 진행합니다. 그러면 특정 법인 증여이익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시가평가를 하면 요거는 증여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주식가치가 올라가요. 취득가액이. 증여이익 생긴 만큼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그거하고 요 상환 금액하고 상계하면 의제배당 없이 받아서 세금 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했던 사례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14만 주 있었어요. 그 중에 12만 주를 종류 주식으로 바꿨어요. 이거는 25%가 훨씬 넘죠. 그래서 의결권이 있어야 돼요. 없는 주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결권이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12만 주를 소각했어요. 소각하니까 보통주 2만 주만 딱 남았어요. 자본금은 그대로 7억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청산할 때 내 자본금 얼마예요? 여기에다가 5,000원 곱해서 2만 주에 5,000원이면 얼마예요? 1억인가요? 1억만 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자본을 빼갔어요. 그걸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한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연봉이 한 1.2억이고 액면 5,000원, 발행 주식은 10만 주, 자본금 5억.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자기는 한 3억이 필요해요. 3억 배당을 받는 거 하고 신자본하는 3억 2천 하는 거 하고 비교해서 신이익 소각을 선택하셨어요. 세금은 12.41% 내고 3억 2천을 환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실제로
3억 배당을 받으면 아무리 적게 내도 한 30%는 내야 돼요. 19,000만 원 내야 되는데 3억 2천을 배당 받으면서 한 요 정도 세금밖에 안 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죠. 물론 건강보험료 포함해서 대략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고가 소각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컨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예. 유튜브 보면은 어떤 분이 아직도 가족법인을 안 만드셨습니까?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드디어 나 가족법인 만들었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유명하신 세무사님들도 많이 유튜브에서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거에 대한 과세를 안 하다 보니 정말로 많이 활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홀딩스란 말을 많이 쓰죠. 자녀 법인이 우리 모법인을 지배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가족법인을 하려면 이 특정법인 증여이익이란 규정이 핵심입니다. 상증세법 45조의 5. 요거는 여기 나온 대로 지배주주와 그 친족 바뀐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지배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었다가 지금은 그 친족까지 다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직접 간접 다 합쳐서 30% 예전에 50%였어요. 근데 30% 이상인 법인이 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예를 들면 뭐 아버지 또는 어머니 또는 뭐 작은아버지 다 포함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 회사에 증여하는 거예요. 자산을 증여하면 그때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 보통은 자녀법인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그 주식 보유 비율만큼 증여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되게 복잡해요, 사실은.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췄을 때 그럼 어떤 거래했을 때냐? 이렇게 무상으로 하거나 또는 우리 고저가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기타는 딱 세 가지예요. 세무 면제, 인수 변제 또는 시가보다 낮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 그래서 여기에서 뒤에 나오지만 요 1호와 4호가 구분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통 한 2억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 포함되고 경제적 지배관계도 포함돼요. 이건 뭐냐 하면 이번에 이제 저희가 하나 했는데 동업자가 이렇게 3명 있었어요. 이 동업자가 똑같은 비율로 있다가 이분이 나갔어요. 이분은 34, 33 이렇게 있다가 그럼 여기서 지배주주는 누구예요? 이분이에요. 34%. 근데 이분이 나가면서 본인 주식을 남은 일부 주식을 법인에 증여해버렸어요. 증여. 그러면은 특정 법인 증여이익이 생겨요. 법인은 법인세 내고 여긴 당연히 1억이 넘습니다. 다. 이분은 나갔고 근데 지배주주만 과세돼요. 요분 34%. 그래서 이분은 증여의제가 생겨요. 그래서 과세가 됩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 여기 나온 대로 직접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와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 한도예요. 그래서 이분은 한도에 걸려서 증여세는 안 냈어요. 그래서 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해당 거래 이익, 즉 이분이 법인에다가 주식을 증여한 그 이익 빼기 법인세. 주민세는 안 뺍니다. 법인세만 빼요. 법인세 곱하기 지배주주의 비율. 근데 이 법인세 결정세액은 각 사소에서 해당 거래 이익 비율만큼 뽑아내요. 그렇게 해서 지배주주, 이 지배주주는 여기는 이분이에요. 특수관계 없기 때문에 이 지배주주의 비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그렇게 계산해서 증여일은 거래한 날입니다. 이분이 주식을 넣은 날. 신고는 언제 하냐면은 익년 6월까지 해요. 12월 말 법인이라면 법인세 신고를 3월에 하죠. 익년. 요때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한도에 걸려서 안 했죠. 그렇게 되면 요 특정 법인은 이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인뿐만 아니라 이 지배주주도 이익을 보니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법인 증여이익 계산은 그냥 간단해요. 해당 거래 이익에서 법인세 빼고 지분율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때 이익별로 1억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1억 원. 이 1억 원은 뭐냐면 아버지, 예를 들어서 작은 아버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버지의 자녀죠. 아버지니까 내가 있는 법인에 이분들이 주식을 넣었어요. 10억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1억을 따질 때는 어떻게 따지냐? 10억을 넣었으니 우리 자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에요. 그러면 10억 넣고 10억에서 20%, 2억 빼면 8억. 8억을 이렇게 나눠요. 똑같이. 나누면 요 한 사람당 지분이 똑같다고 계산했을 때 1억이 넘겠죠. 그럼 이 두 분을 다 합쳐서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1억이 넘었다. 그러면 과세예요. 과세하면서는 증여세 계산은 증여자와 수증자별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1억이에요. 다 합쳐서. 이익별로. 주식을 증여한 사람이 여러 명이면 다 합쳐서 1억 먼저 판단하고, 그래서 1억이 안 되면 문제 없고 1억이 되면 나눠서 증여세 계산해서 한도에 넘으면 과세 안 하고 한도가 안 걸리면 증여세 과세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10년간 합산돼요. 합산 배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 한도 때문에 실제로 많이 활용해요. 근데 대신에 한도 이렇게 한도 걸려가지고 증여세를 안 냈다 할지라도 실제 증여 이익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올해는 한도 때문에 안 냈는데 내년 가서 한도가 걸리냐 안 걸리냐 계산할 때는 요거까지 합쳐서 계산해야 돼요. 세금은 안 냈지만. 그래서 주의할 게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리고 특정법인 증여의제는 한번 개정이 됐었어요. 요때 처음에는 증여재산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잘못 개정됐죠. 난리 났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렇게 증여의제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걸로 바뀌었어요. 제대로 바뀐 겁니다. 특정법인 지배주주 대상. 그 예전에는 지배주주가 아니었어요. 그냥 최대주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지배주주로 바뀌었어요. 여기는 안 나오네요. 예, 지배주주로. 그러니까 지배주주만 해당돼요. 지배주주만. 예. 지배주주는 물론 가족을 합칩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뭐냐 하면 요거. 지금까지는 특정법인 증여이익이 여기 쭉 나오죠. 과세 대상 거래 열거 딱 돼 있어요. 무상, 고저가, 채무 인수 변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 출자하는 것도 활용하기도 해요. 오히려. 그래서 증여의제 이익은 이렇게 계산한다. 근데 자본 거래, 증자 또는 감자 이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차등 배당은 실질적으로 무상 제공하고 똑같은 겁니다. 포기한 사람의 배당 금액을 이 법인에다가 무상으로 준 거랑 똑같아요. 근데 증자와 감자는 달라요. 그래서 증자 감자에 대한 자본 거래가 없다 보니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90%고 특정 법인이 예를 들어 10%다. 그러면 아버지가 9억, 1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가 10억에 대해서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9억을 해서 여기다가 증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구성. 근데 재구성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감자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있고 아버지만 이렇게 저가로 감자한 거예요. 우리가 저가로 감자하면 특정 법인도 주주니까 남아있는 주주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 내면 되는데 이게 특정 법인이다 보니 여기로 걸어가니까 안 걸려요. 어디에도 안 걸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만 딱 걸려요. 그래서 없어요, 지금은 낼 게. 그래서 특정 법인 증감자. 아까 말씀드렸죠? 양자. 양자가 되게 좋은 건데 서로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양자 법칙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자본 거래를 통해서 지분율을 확보하게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경제적 합리성. 그래서
저는 증자를 권유하고 싶어요. 증자는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넣는 거거든요. 대신 증자할 때는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돼요. 그 법인이 돈이 없으면 가수금을 넣기도 하잖아요. 가수금 넣지 말고 대출 받아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돈으로 증자하고 그리고 아버지 주식을 희석하는 거예요. 요거는 2025년부터 적용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아마 통과될 것 같다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컨설팅은 10, 11, 12, 3개월이에요. 이 3개월 안에 필요하시다면 할 필요가 있고 저는 한 20% 정도 지분을 확보하는 데는 좀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극단적인 거 말고. 예. 그래서 이제 특정법인 증여이제 예규 판례를 한번 볼게요. 한 3가지 정도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특정법인의 이익을 준 자가 지배주주 본인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제가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본인이 100%인 지분 회사를 만들어서 이 100%인 회사에 현물 출자를 하는 거예요. 100%인 회사에 부동산을 출자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저가로 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이제 제대로 했는데 저가로 걸려도 특정법인 증여이익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내 거니까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요걸 활용해요. 지금 감정평가가 없으면 뭘로 해요? 기준시가로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증여예요. 양도가 아니고 증여기 때문에 요걸 활용하기도 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게 농지 같은 것도 이렇게 해요. 농업법인 만들어서. 네. 왜냐면 이게 싸요. 싸다는 거는 절세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특정 법인을 활용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합산배제 재산이 아니니까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산해서 계산해야 돼요. 10년 소급해서. 증여는 무조건 10년. 근데 특정 법인한테 증여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5년간은 상속재산 합산됩니다. 그리고 법인에 증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사전 증여로 봐요. 그 말은 증여세를 기납부 세액으로 빼줍니다. 우리는 비록 법인세를 냈지만 법인세는 20%, 20.9%, 증여세는 최고 지금은 50%예요. 세율이 바뀌면 40%가 되겠지만 50%. 그러니까 요 갭만큼은 또 이득이 있어요. 실제 이 사례가 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자녀 법인에 넣고 5년은 당연히 계실 줄 알았는데 그 다음 해에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제. 왜냐면 여기는 이 재산이 합산이 되잖아요. 작은아버지의 상속재산에. 근데 다행히 법인세가 아닌 증여세로 빼주니 이때 한 30억 됐거든요. 증여세로 기납부 세액을 빼주다 보니 실제로 추가되는 세금이 얼마 안 됐어요. 네.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의제금액 계산할 때는 자기 주식이 있으면 아까처럼 자기 주식이 80%에 내 주식이 20%예요. 근데 아버지가 100억을 넣었어요. 그러면 20%는 100%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빼고 계산한다. 그래서 주식 보유 비율이 30% 이상인지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20%밖에 없으니까 실제 30% 이상 아니다. 이거 아니고 100%예요. 그래서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3가지 정도가 좀 중요해 보여요. 그럼 이제 사례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등배당. 이거 너무 많이 하셨죠? 이제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법인은 왜 차등배당이 가능하냐? 이유는 이거예요.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법인은 증여세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예요. 그래서 특정 법인 증여이익 규정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앞으로 돌아가면
차등 배당은 부당행 계산 아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왜 법인에 배당하냐 하면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이. 그러니까 혹자는 법인 배당하면 여기에 내 자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돈 갖고 오려면 또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대표님이 받아서 자녀한테 주는 것보다는 많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는 배당받을 필요가 없죠. 회사에 그냥 주식 팔고 20%, 25% 내고 가져오면 돼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것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입배당금은 의제배당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100% 자회사인 회사가 있었고 이 회사에서 투자를 받아서 합병을 하려고 하니까 잉여금이 여기에 있는 거를 여기로 다 떠왔어요. 100%라 세금이 없죠. 잉여금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하고는. 그래서 잉여금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리고 남는 자산하고 기술을 여기에다가 팔았어요. 그래서 팔 때는 당연히 법인세 내야죠. 차익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중으로 이제 혜택을 본 거죠. 그래서 의제배당은 소각, 자본의 감소 다 포함됩니다. 다만 여기 써 있지 않아서 그런데 3개월 이상 보유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우리 이거 배당받을 수 있냐고 물어봐요. 주식이 지난달에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3개월 이상이 안 됐죠. 배당을 못 받냐?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입금불산입만 안 돼요. 예, 입금불산입 하려면 3개월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요거 때문이에요. 23년. 요게 바뀌어서 요걸로 20% 이상만 갖고 있으면 80%다. 근데 이 20%를 주려니까 100억이에요. 100억에 20%면 20억을 줘야 되는데 20억을 주려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20억을 주지 않고 100억의 가치를 줄여서 일부러 20% 갖고 가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양자 활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예시를 들었지만 이분은 5%니까 30% 입금불산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억을 차등 배당합니다. 그랬더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케이스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4인 가족이어서 각각 25%씩 가졌더니 세금이 1억 미만이라 안 나와요. 그럼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법인세만 내면 끝나요. 입금불산입하고 이 정도만 내면 돼요. 그러면 4억 받았으니까 훨씬 유리하죠.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95% 3억 6천 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주려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됐어요. 자녀 3명밖에 없어.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놨더니 넘었어요. 그러면은 증여의제가 생겨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도를 계산해 보니까 법인세를 더 많이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증여세 낼 돈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주 구성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억. 11억씩 5년만 하면 55억이 넘어가요. 실제로 넘어갑니다. 예. 그러면 주식 가치도 줄고 55억 넘어갈 때 20% 이상이면 이거 넘어오는데 세금 얼마 내냐면 11억에 20% 내는 거예요. 그러면 3억도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제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요거 남은 3개월이죠. 근데 어떤 분이 내년에는 못합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할 수 있습니다. 단 1억 1인 주주 1억 한도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4인 주주면 매년 4억만큼 이익이 생기면 할 수 있어요. 증자 계속 하면 됩니다. 대신 올해 20% 태우는데 한 방에 할 수 있죠. 근데 내년부터는 4억씩 하면 20% 채우는 게 20억 정도 돼요. 지금 한 군데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 매년 하려면 5년 걸려요. 5년. 어떤 게 합리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신에 소명은 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20억짜리를 지금 하느냐 앞으로 5년 걸려서 하느냐는 이제 선택입니다. 그래서 늘 이제 컨설팅은 리스크라기보다는 소명.
이런 부분들을 다 협의하고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유상증자 지금까지는 뭘로 했냐면 예규, 지리 이걸로 했어요. 이걸로. 그러다 보니 하고 싶어도 불안한 거죠. 예. 이걸로 했다가 괜찮을까? 또 이거랑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걸로만 했어요. 저도 거의 대부분이 증여세가 안 나오는 범위만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이 못하죠. 그래서 여기는 유상증자. 불균등 유상증자는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저가로 하는 거예요. 싸게 하니까 지분율이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현금이 덜 들어요. 중요한 거는 현금이 덜 들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법인 주주가 혼자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안 하고. 이때 이제 질문 들어온 게 두 가지. 주식이 없는데 이거 해도 되냐? 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배정으로 하면 돼요. 대신 제3자 배정이 정관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관 바꾸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을 증여받고 해도 돼요. 예. 근데 증여받으면 증여세 내야 되니까, 법인세 내야 되니까 그냥 제3자 배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균등 유상증자고 종류 주식을 활용해서 해야 됩니다. 종류 주식으로. 경제적 실질을 고려해서 종류 주식으로 하시면 돼요. 예. 요거는 종류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평가를 달리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증여이익이 안 생기는 경우. 그리고 요거는 증여이익이 생기는 경우. 하지만 과세하지 않는 것이죠. 예, 해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최근까지 아마 22년인가요? 요때까지도 질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넘어가고 여기는 감자예요. 감자는 누가 하냐면 대표이사가 합니다. 근데 왜 싸게 감자하지? 이거에 대한 답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왜 싸게 하지? 내가 처음에 넣은 자본금 5억만 그냥 갖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익은 그대로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또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소명은 해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따졌을 때 유상 증자가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자는 주가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증자는 일단 주가가 줄어요. 그리고 줄어든 주가를 올해 안 해도 돼요. 내년에 남은 아버지 주식 갖고 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증자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시. 주당 가치 15만 원인데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특정 법인이 21% 갖고 있었죠. 그래서 최소한의 현금으로 지분율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1,300만 원 현금으로 2,600주를 증자해요. 그리고 세금 요 정도 5,600만 원 내요. 그러면 실제로 이익은 얼마 생기냐면 지분 가치가 아버지가 71억에서 68억으로 줍니다. 그리고 현금 재원은 차등 배당으로 확보합니다. 이거는 특정 법인 증여 의제 범위 내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6만 주니까 6만 주를 늘려요. 얼마예요? 3억이죠. 그러면 주가가 거의 반으로 줍니다. 그러면 71억짜리가 얼마가 되냐 하면은 한 36억이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법인세만 일부 내는 거예요. 반으로 줄기 때문에 법인세도 사실은 좀 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는 게 현재는 가장 좀 합리적인 규정이 아닌가 싶어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증자 대금. 반드시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가수금을 넣더라도 누가 넣어야 돼요? 자녀가 넣어야 돼요. 괜히 아버지가 넣지 말고 그렇게 하기를 이제 권유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5분 지났네요. 마지막으로 이거 너무 잘 아시죠?
AI. 예.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지고 2시간 힘들게 이제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딱 이거예요. 앞으로는 모든 게 AI로 갑니다. 그리고 누군가 AI 세무사가 등장한다. 세무사님이 쓰신 칼럼이에요. AI 세무사가 등장한다. AI 세무사의 등장. 그리고 회사는 영수증을 어딘가에 넣으면 자동으로 재무제표가 나온대요. 그래서 여기는 안 써 있지만 AI 국세청에서 동시에 1250명을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국세청 전화하면 잘 안 되잖아요. 이제 지금은 AI가 해서 1250명을 대응한대요. 근데 저는 AI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다 해줘야 돼. 무슨 얘기를. 그래야 답을 줘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 알고 있듯이 생각하는 AI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왔죠? 네. 이게 왜 지금 나오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머지않아 출연한다. 이거는 어떤 세무사님이 칼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29일 기사를 보면 AI 시대에 세무사의 대체 가능성은 낮다. 고려대 김재현 교수님이 말씀하셨대요. 왜냐하면 컨설팅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짧은 2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지금 컨설팅 시장에 막 진입하시려는 세무사님도 계시고 또 이미 진입하셔서 확보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새로 세무사가 되면 컨설팅 시장을 들어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컨설팅 시장이 어떻게 지나왔고 또 그 가운데 자본 거래는 더 많아요. 이것보다. 이 자본 거래 중에 한 5가지 정도는 아시고 계셔야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업체들을 컨설팅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2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